자, 아무튼 원자의 세계 여기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먼저 하고, 자, 아무튼 내용 정리는 일단 수능 특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푸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 같은 걸로 문제 같이 풀고, 그 다음에 2점, 3점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나갈게. 수능 특강으로 내용 정리를 하고요. 자, 원자의 구성 입자, 원자 돌턴의 원자설만 해도 그냥 깨지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게 원자였는데, 그게 한 1806년인가 그래요, 돌턴 원자설이. 그로부터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90년 정도 지나가지고, 자, 전자 내의 구성 입자를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전자의 발견은 음극선 실험으로 알아내는데, 이걸 음극선관이라고 하고, 이런 음극선관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나와요, 뭐가. 근데 이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다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오다가 구멍으로 통과하는 거야. 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 음극선에서부터 나온 어떤 선이 보이더라, 그거를 발견한 거죠, 톰슨이. 근데 사실 이게 맨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놔. 그럼 이제 전자가, 실제로는 전자가 나오는 건데, 전자가 나와가지고 이 형광 물질에 부딪히면은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번쩍번쩍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고전압을 걸어뒀을 때, 여기에 뭐가 나와 막.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극선이라고 불렀고, 처음에 톰슨이.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빛선자이기 때문에 어떤 음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입자를 나중에 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자. 자,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사용한 금속의 종류와 방전관에 들어있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뭐 요런 것도 읽어두시면 좋겠네. 자,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음극선은 같은 특성을 보이므로 음극선의 구성 입자가 모든 물질의 공통적인 입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전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기체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뭐 그래서 뭐 그 기체에서부터 나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어떤 고전압을 걸어뒀을 때 원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입자가 나오더라. 그거를 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음극선의 어떤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놔두고 얘가 지나갈 때 직진을 하면은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막 휘어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막 무질서하게 휘어져서 돌아다니면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음극선은 직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진성이. 이 실험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건 직진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다. 바람개비를 돌린다라는 거는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도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로 막 돌아가더라고. 이게 워낙 작은 입자여가지고 이게 돌아가나, 전자가 맞아서. 그랬는데 막 돌아가요, 진짜로. 근데 되게 고전압을 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빛이면은 질량을 가진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 입자의 흐름이다,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쪽으로 휩니다. 이게 가다가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 이렇게. 옛날에 이제 텔레비전에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 그 뭐 브라운관 TV라고 있는데, 거기 뒤쪽에 이런 전자총이 있는 거죠, 전자총.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조절하잖아. 그럼 이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전압 같은 거 세기를 바꾸면. 이 옆에는 이제 자기장을 두고, 자기장과 그 전기장을 힘을 조절하잖아. 그럼 이게 방향이 바뀝니다. 좌우로도 바뀌어요. 자기장을 걸어두면은.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 왜냐하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옆에 음극선은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음극선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에서 음극선이 진로가 플러스 극적으로 휘는 것은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 내에 들어있는 입자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원자 모형을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을 이제 발표하는데,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거지. 근데 원자 전체적으로는 중성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거는 양전하가 있는데 음전하들이 박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모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발견했으니까,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요런 원자 모형이 좀 타당하다. 왜냐하면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밀어내겠죠. 서로는 전자들끼리는. 예, 그래서 이제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예, 이런 걸 뭐 푸딩 모형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뭐 이렇게 푸딩이, 서양 푸딩은 뭐 건포도 같은 게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건포도가 박혀 있는 푸딩 모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돼요. 러더퍼드가 이제 톰슨의 제자야. 톰슨의 제자인데, 톰슨이 이런 모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방사선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걸 쏘면 얘가 요 사이로 이렇게 쓱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는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약간은 휘는 경우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실험을 해요. 예. 톰슨이 이런 모형을 발표를 했잖아. 톰슨의 제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이 금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인데 얇은 거 말하는 거죠. 금은 전성이 커서 엄청 두드리면은 되게 얇게 돼요. 되게 얇게. 그래서 원자들이 막 이렇게 겹쳐 있으면, 되게 두껍게 겹쳐 있으면은 사실 이 실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얇은 금박으로 만들어서, 뭐 이거는 원자 한 3개 정도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모형이긴 하지. 그 얇은 금박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 이 알파 입자가 정체가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헬륨의 원자 핵.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방사성 원소에, 이 방사성 원소를 넣는 겁니다. 뭐 라듐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방사성 원소를 넣어요. 방사성 원소를 납상자에 넣어. 납상자에. 그러면은 납은 되게 밀도가 크고, 그래서 방사성 원소 그 방사능이 통과를 못 하거든요. 한쪽에만 이제 구멍을 내놓는 거지. 그럼 이 방사성 원소가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나오는 입자가 알파 입자야. 그게 헬륨의 원자핵에 나오죠. 얘가 와가지고 금박을 통과를 할 거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한다. 대부분은. 근데 휘어도 그렇게 많이 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왜냐하면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골고루 뭔가 전기장이 골고루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뭐 휘어도 뭐 어느 정도는 뭐 휠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 이제 예상하고 실험하는 건데, 근데 아예 크게 휘는 입자들이 있다라는 거. 아예 막 튕겨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하지만 극히 일부 알파 입자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오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뭐 한 2만 개 정도의 하나, 뭐 요 정도 띡 하고 튕겨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형광 스크린을 발라놓고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띡 이렇게 하나 봐. 이렇게 이게 계속 막 디디디 나오는 건 아닌가 봐. 얘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지 이렇게 어쩌다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한 결과 이렇게 되려면 알파 입자가 양전하를 띄고 있는데 그거를 튕겨내려면 질량이 크고요. 질량이 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은 통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사실 이거를 눈으로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예. 이거를 눈으로 본 건 아니야. 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런 모형을 이제 도출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자, 대부분 통과하니까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근데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리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원자 핵을 발견하는 겁니다. 원자 핵을. 원자 핵은 원자 중심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다.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하였다. 근데 이제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거를 알아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서로 전기력 있으니까 인력 있으니까 붙어 있어야 되거든. 딱. 근데 딱 붙어 있으면은 이제 원자 크기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에서 꽤 멀리 떨어져서 돌고 있어야지 이 원자의 형태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원자 모형을 그래서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회전하면은 이제 뭐 태양계처럼 태양계 원래 그 행성들과 태양하고 인력이 있잖아. 인력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공전하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태양계 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모형을 뭐 별명이죠, 별명. 태양계 모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옆에 톰슨은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한 거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원자 핵과 전자를 발견한 거고요. 근데 원자 핵의 구성 입자가 또 발견이 됩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발견을 해요. 양성자는 골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중성자는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골트슈타인, 체드윅이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이 발견합니다. 골트슈타인은 이제 그 양성자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양성자의 어떤 성질을 띠고 있다. 뭐 이런 거 알아낸 것도 러더퍼드고, 체드윅은 또 러더퍼드 또 제자입니다. 러더퍼드가 대단한 사람인 거지. 뭐 톰슨부터 이제 이제 실험실이 대단한 실험실인 거지. 자, 아무튼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그 입자가 섞기를 통해 가지고 원자를 꽉 충돌시켰을 때 더 작은 입자도 나오죠. 커크 이런 게 나오죠. 이 원자가 분열을 하면서 양성자는 이제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2개로 이루어져 있지.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원자 구성 입자를 밝혔어요. 원자는 이제 프로톤이니까 P라고 보통 약자로 쓰고 중성자는 뉴트론이니까 N으로 많이 쓰고요. 전자는 일렉트론인데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좀 합니다. E 쓰고. 질량을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중성자가 약간 커. 나중에 뭐 핵분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면서 질량이 조금 줄어들지.
비슷하긴 해. 근데 서로 전환도 가능해요, 사실. 뭐 화학에서는 그런 거까지는 안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전자의 질량 보면은 더 큰 거 같지만 뒤에 지수를 보면은 얘가 훨씬 작죠. 네. -10에 -28승이니까 상대적인 질량은 이제 1836분의 1이네요. 네. 그래서 뭐 전자가 한 1800개가 모여야지 양성자 하나 질량이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나중에 질량수 셀 때는 전자는 무시하죠.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질량이 1대1인 얘네만 질량수 셀 때 양성자 수, 중성자 수만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은 이게 기본 전하량이야. 2라고 보통 쓰는데 하여튼 기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고요. 이 쿨롱이라고 읽죠. 쿨롱 단위가 쿨롬이라고 하거나 쿨롱이라고 하거나. 자, 그래서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고 전자도 전하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면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니까. 상대적인 전하량은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요거는 실제 값이고 기본 전하량이 실제 값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밀리컨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알아내긴 해요. 예. 자, 그래서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고 원소의 종류에 따라 양성자 수가 다른 거야. 예. 그 원소가 달라지면 양성자 수가 달라져서 원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원소의 원자는 양성자 수가 같으며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가 그 원소의 원자 번호다. 중성자는 N이라고 쓰고요.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으며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로 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구성한다. 같은 원소의 원자라도 중성자 수는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성자에 의해서 성질이 결정되진 않아. 중성자는 질량수는 변화시켜주지만 뭐 전자를 잡아당기거나 뭐 어떤 화학 결합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중성자는 다른 애들이 있어. 그런 게 동위원소죠, 동위원소.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양성자와 전하량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고 질량은 1836분의 1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지만 전하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수랑 양성자수랑 같다. 예, 그러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예, 중성이죠. 예. 원자는 중성 상태로 있죠. 보통 원자는 이온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 원자 번호는 원래는 양성자수입니다. 원자 번호는 원래는 양성자수인데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랑 양성자수랑 같기 때문에 전자수라고 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한 수인데 그 질량수가 질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질량수는 그냥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질량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질량수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요게 딱 질량은 아닌 거야.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그래서 원소기호를 쓰고 원소기호를 이렇게 쓰고 원소기호를 쓰고 왼쪽 아래에다가는 양성 원자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씁니다. 이렇게 써요. 뭐 이렇게 쓸 때가 있고, 만약에 동위원소 같은 거 나타낼 때는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13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C12 뭐 C13 뭐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이런 거는 이제 옆에 쓴 거는 질량수야. 동위원소를 나타낼 때 비교할 때. 자, 무엇은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으며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이다. 중성자 말하는 거고요. 양성자와 무엇은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전자겠네, 전자. 부호는 반대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중성자 수는 요 질량수에서 그 원자 번호 빼면 되죠. 원자 번호를 빼면은 중성자 수가 되겠죠, 그렇죠? B가 그 A 더하기 중성자니까 A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B-A가 중성자 수입니다.
옆에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아. 원자 번호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예. 뭔가 결합을 한다던가 뭔가 반응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뭐 같은 원소긴 한 거야. 같은 원소긴 한 거야. 근데 질량수가 다른 거예요. 질량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화학적으로는 같은데 뭐라고 할까? 약간 물리적으로는 달라요. 뭐 질량이 다르고 밀도가 다르고 뭐 그런 거 다릅니다. 질량수가 클수록 더 무겁고 물이 보통 이제 물이 얼면은 그 얼음이 물 위에 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뭐 중수소나 삼중수소로 되어 있는 얼음을 물 위에 띄우면 가라앉아요. 왜냐면 밀도가 커져가지고 뭐 그런 성질이 있고 뭐 그 핵 융합로 같은 데에다가는 뭐 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감속제 같은 걸 쓰거든요. 아무튼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동일하지만 뭐 이런 성질들이 좀 다릅니다.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 옆에 써 있네요. 화학적 성질은 거의 같으나 질량이 다르므로 물리적 성질, 뭐 밀도라던가 뭐 이런 거 다르다. 자, 그래서 수소는 이제 보통 수소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질량수가 1이내고요. 중수소는 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삼중수소는 3배로 무겁다라는 소린가? 하여튼 삼중수소는 이제 3배 무겁다. 이건 무겁다라는 거야. 무거울 중이죠. 그래서 중성자가 많아지지만 전자가 많아지지는 않아. 왜냐하면 양성자처럼 뭐 플러스 전하를 띈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네요. 선생님 이거 요걸로 보다 보니까 여기 그 얘기 있네, 그치? 그러니까 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수의 합이 수소도 동위원소가 있지만 산소도 동위원소가 있죠. 그래서 H2O에 만약에 삼중수소 2개에 만약에 이제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붙으면은 24가 되는 거죠. 예. 분자량이 24가 되는 거죠. 24가 24점 얼마겠지만 하여튼 24가 되는 거죠. 무겁죠. 요건 18인데 중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은 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보통 얼음은 떠 있지만 자, 요렇게 될 수가 있고 뭐 요런 것도 사실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조합이죠. 조합. 근데 결국에 질량수는 뭐 전체적으로 다 따지자면 이게 지금 이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 6, 3, 18 18개겠네. 그쵸? 예, 근데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물 분자는 산소 18까지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 산소 17까지만 나오면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7개인가요? 7개? 7개의 질량수가 다른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7개. 자, 그 다음에 뭐 요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원소 이름에 짝대기 있고 질량수 쓰기도 한다. 탄소 12 읽을 땐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탄소 13, 뭐 탄소 14, 14까지가 안 써 있네요. 뭐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써놨어요. 요렇게 써놓은 애는 양성자 수는 1개고 중성자 수는 3에서 1 빼니까 2개고요. 전자 수는 1개지. 양성자 수랑 같습니다. 동위원소는 모모가 같고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다릅니다. 아니면 질량수라고 해도 되고 질량수라고 해도 되고요. 중성자 수가 다르면 질량수도 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평균 원자량,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을 나타낸 것인데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량이 써 있거든요. 원자량이 탄소가
12.0 얼마 뭐 1 뭐 얼마 써 있어 이렇게 얼마 써 있습니다. 12.011 써 있겠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이 동위원소가 자연에 이게 아무튼 지구가 만들어질 때 뭐 적어도 태양계 예를 들어서 적어도 태양계 정도 이게 되게 균일하게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별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태양계가 형성될 때 어떤 그 근처 태양계의 성운의 근처에 초신성 폭발이 있고 거기서 어떤 원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계 아니면 뭐 지구만 따진다면 탄소 12, 13이 되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데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뭐 요 교실에서 뭐 요 플라스틱이나 요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존재 비율을 살펴보면 믿으세요. 과학자들 다 이렇게 했대. 이렇게 돼. 98.93%는 10이에요. 10. 그 다음에 이 1.07은 그 퍼센트는 1.07%는 13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도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실험실에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탄소를 이제 내가 1몰계를 얻어야 돼. 1몰계를 얻으려면 12g을 재는 게 아니라 12.011g을 재야지. 그래야지 1몰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3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바퀴벌레인가? 아무튼 이 존재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이지 비율 100분의로 쓰면은 그래서 12 곱하기 100분의 98.93 곱한 다음에 근데 탄소 12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 조금씩 있어요. 이게 탄소 12만 우리가 정한 거기 때문에 없고 여기 조금씩 있지. 이런 거 이제 그 질량 에너지 등가 올릴 때는 그렇죠. 아무튼 핵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정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곱하고 더하면 평균값을 쓴 거지 이게 그렇죠? 네. 평균값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핵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도에 따라서 요게 뒤에가 좀 다르죠 이 값이. 자, 그래서 이제 붕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기. 근데 대부분은 하나가 일방적으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98.9%가 지금 10이죠. 그래서 원래 평균 원자량은 12.011인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냥 12로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붕소나 아니면 염소나 이런 애들은 뭐 존재 비율이 이렇게 10% 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무시 못해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10.08로 해야지 이거를 11로 하면은 좀 찜찜하잖아. 0.2는 크잖아. 그래도 그렇죠. 20%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이제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 곱해가지고 더한 건데요. 10.8이네. 10.8 붕소가. 붕소는 10.8. 근데 10.8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11에 가깝구나. 11인 애들이 많구나. 라고 알 수가 있지, 그쵸? 왜냐면 이제 10.8이니까 10보다는 11이 더 많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고 그런 게 이제 주기율표에 써 있는 거고요. 뭔가 이제 화학 반응을 보내거나 이럴 때는 그 평균 원자량 값을 이용해 가지고 질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무엇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값으로 나타낸 원자량이다.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이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35랑 37인데 평균 값이 35.5다. 그러면 이게 얘가 75%, 얘가 25% 있으면 평균 값이 35.5가 되죠. 그 자연계 존재 비율은 염소 35가 염소 37보다는 크다. 얘가 75%가 있죠. 35.5니까 35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테스트 바로 하지는 않고 프린트 좀 푼 다음에 좀 할게.